2024년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의 87%는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식사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가 다 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이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시범 사업보다 오히려 줄었고 준비가 덜 된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 재가요양의 99%가 민간인 구조에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늘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가능하게 할 돌봄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노인 인구 1천만 명, 노인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즉,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87.2%는 건강을 유지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살길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절반이 건강이 악화되어도 거주지에서 살길 희망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익숙한 공간인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 돌봄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 중심으로 전환해 오면서 거주지를 우선하는 인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서비스는 많지만 연결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령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고 질환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판정 후 의사에게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아야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병원 동행 등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또 따로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독거노인의 경우 등급 신청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요양 및 재가요양 서비스 민간 점유율은 약 99.1%에 달했습니다. 특히 재가기관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장화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결국 현실에선 민간 제공기관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도와주며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수익성이나 운영 편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금까지 공급자, 시설 중심의 돌봄 정책을 수요자,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료, 요양,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 분절적이었던 서비스가 개인의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되는데 노인의 경우 노인 맞춤 돌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의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핵심 서비스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을 보면 예산과 인력 준비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예산 914억 원은 과거 시범사업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준입니다. 인력 역시 5,394명이 반영됐지만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지자체의 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돌봄 지원법에도 등급이 있는 사람만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등급 전도 있어요. 예방관리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예방관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아무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 뭐 호스피스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호스피스에 대한 예산이 없어. 또 뭐 구강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지난해 12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선도사업부터 참여한 부천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선도사업 추진 기반에 대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시행은 3월 27일인데 이제 이러한 그 인력을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해서 배치까지는 아무래도 그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거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배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업무 가중이나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사용 가능한 준비 단계가 갖추어져 있을지 의문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조사, 판정에 공공성을 담보할 길은 열렸지만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발굴 체계에서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단순히 민간 서비스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역할로 전락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우선 지자체가 통합돌봄 조례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서구에서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서구 구민 중에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의무 방문을 추진을 했어요. 각 지역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조사인데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의무 방문을 정리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통합 지원회의, 그러니까 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떠한 복합적 욕구에 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를 관공서 한 곳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민간기관, 공적기관 합동으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해서 케어 플랜을 작성을 하거든요. 이러한 통합 지원 회의가 정례화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민간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것이 하나의 큰 성과인 것 같고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최종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통합지원회의엔 시군구 공무원,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전문기관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및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에 서비스 제공기관인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민간 비중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민간에 의존할 경우 통합돌봄 공공성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지원회의에 있다고 봅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복합적 욕구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 그대로 다 직종, 다 기관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모델링하고 이러한 역할을 지역사회가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 조금 더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므로써 지역 주민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민간 협력 관계를 갖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부천 시민들이 모여서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을 해요. 조합원들끼리 막 건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가 한 2년 지나서 시민의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환자만 보는 것보다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방문 진료를, 그때 법적인 수가도 없었는데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하게 돼요. 그때 때마침 국가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지자체를 공모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천시장님하고 저랑 같이 세종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일부 좀 하고, 그래서 부천이 선도사업 대상 도시가 됐죠. 부천에 이제 이쪽 복지 영역, 돌봄 영역은 관에서 많이 했지만 보건의료 영역은 거의 대부분이 부천 시민의원이 다 의료협동조합을 담당을 했던 겁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목 또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공직영 및 민간위탁 제한 조례 등을 통해
국공립 돌봄 제공기관의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돌봄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진천은 지역병원과 협력해 퇴원 환자의 가정 내 회복을 돕는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재입원을 줄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건강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집으로 오셨는데 적절하게 돌봄을 못 받고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셔요. 그럼 다시 또 입원을 하시거든요. 그걸 2번, 3번 이제 반복하시면 장기요양 등급으로 진입하거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그런 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진천에서 좀 초점을 처음에 19년도에 초기에 뒀던 것들은 그 병원 퇴원자가 지역사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좀 골든타임이다. 그때 개입을 해서 대상자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다시 회복해서 그래도 또 기존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상태 좀 2, 3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좀 중점적으로 만들어 보자. 지역에 종합병원이 한 개수밖에 없으니까 그 병원에 들어가신 어르신들 퇴원할 때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충분하게 좀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퇴원자, 병원 퇴원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사업을 받고 있고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진천과 같은 지역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울산 등 산업단지의 특수성에 기반한 도시의 경우 산업도시형 돌봄 모델로 산업재해 및 중장년 재활과 은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직업복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산업도시 고유의 사회적 권리체계를 완성하는 진보적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자체는 2019년 시작되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한 지자체로 가장 긴 기간 동안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고도화해온 지역입니다. 참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크게 낮아졌으며 요양시설 입소율 역시 1.8% 현저히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료 요양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참여자의 69.8%가 감소를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평균 4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52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서구, 부천, 안산, 진천, 천안, 전주, 김해 7개 지자체의 돌봄 모델이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핵심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7개 지역은 공공주도성 강화, 지역자원 통합기반 구축, 재택의료, 방문의료 확장, 주거, 퇴원 지원 기능 내재화, 정보화 기반 관리체계 고도화 등 공통된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누구나 돌봄받을 권리, 그리고 누구나 돌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법, 돌봄자 지원법 등 돌봄 3법을 발의했습니다. 돌봄은 시혜성 사업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께는 돌봄 받을 권리를, 가족처럼 무급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분께는 일, 돌봄,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 휴가권을 보장하는 돌봄자권을,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께는 적정 임금과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돌봄 노동자권을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와 무급 돌봄자, 돌봄 노동자 모두가 시민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로서 돌봄권을 누리는 미래, 그것이 진보당이 그리는 사회입니다. 행정의 시야가 닿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이 마을 주민자치형 돌봄 커뮤니티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돌봄 공급을 확대하여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돌봄을 시장의 상품이 아닌 지역 공공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및 의료돌봄 연계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공공이 그 관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안전망, 그리고 지역의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모든 시민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입니다. 진보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생애 전 기간 통합적 돌봄 체계 완성, 돌봄을 시민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로 보장, 돌봄 전달 체계의 공적 완결성 확보, 지역 공공자산으로 통합 돌봄이 지역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